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에서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강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모카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는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함께해 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오늘 서울시립과학관 대학생 에듀 서포터즈 크리에이터 2기 나노 김동석, 올리브 정혜완입니다. 이번에 올리브님께서 처음으로 패널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떠한 마음으로 이번 강연을 준비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떨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최대한 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임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패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번 주에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원활한 소통과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이 강연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체는 어떻게 센싱할까라는 제목으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구재영 교수님 모시고 진행됩니다. 구재영 교수님께서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 학과에 계시며 뇌와 면역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대구 경북기술원에 오시면 오늘 강연을 위해서 대구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네. 어저께부터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저희 과학과는 처음이시죠? 네, 과학과는 처음인데 오다 보니까 바로 이 사거리 건너편이 보니까 대진고등학교더라고요. 거기가 과학기술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제가 거기를 나왔거든요. 네. 그럼 후배들이 지금 거기 계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과학 강연도 하고 후배들 뭐 진로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립과학관이 요 건너편에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약간 연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다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강연을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요 과학 강연에 강연을 맡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유바이올로지 학과에 그리고 뇌면역측 연구실을 담당하고 있는 구재영입니다. 먼저 이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카이스트는 잘 알고 계시죠? 카이스트는 정부에서 세운 기관으로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런데 설립된 연도와 지역에 따라서 4개의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는 카이스트, 광주에는 지스트, 그 다음에 울산에는 유니스트, 그리고 대구에는 지스트, 디지스트 이렇게 4개의 기관인데 저희 기관이 가장 최근에 2010년에 설립돼서 4개의 기관이 똑같이 과학기술 영재를 이렇게 양성하고 있는 과학 특성화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 저희 캠퍼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아주 멋있죠. 그래서 여기서 과학 영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유바이올로지 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올로지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올드 바이올로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 유바이올로지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생물학의 많은 분야와 그다음 생물학이 아닌 다른 다학제 간 학문 분야가 같이 합쳐져서 보시면 전 세계의 4개의 빅 이슈에 해당하는 식량, 에너지, 환경, 건강에 대한 이슈를 풀고자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신생 이머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희 학과에 있는 교원들인데요. 생물학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공학, 의학까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교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지구의 4대 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생명체는 어떻게 개체 수준에서 외부 환경을 감지할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이제 볼티모어에서 약 10년간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볼티모어에 있는 월터스 아트 뮤지엄에 걸려 있는 오감의 우화, 오감의 우화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감이라 하면 촉각, 미각, 시각, 감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각 이렇게 오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후각은 가장 나중에 발전한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노벨 생리학 및 의학상이 이 후각 수용체의 발견과 후각 시스템 형성에 발견한 두 명의 과학자인 리차드 엑셀과 린다 벅 박사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후각 시스템을 갖다가 후각 수용체를 발견하고 후각 시스템 편성에 대한 그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후각 냄새를 어떻게 맡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냄새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뭐 10,000가지를 맡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뭐 1,000가지를 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개는 사람보다 후각 시스템이 더 뛰어나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각 수용체는 이렇게 냄새 분자를 코딩하는 조합으로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시면 저희 코에서부터 뇌 쪽으로 이렇게 냄새가 어떻게 해서 화학 신호가 그 다음에 이 전기 신호로 이동해서 가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후각 신호 전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냄새를 인지하는 인지하는 막단백질이 후각 수용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 복잡한 신호 전달 기자겠지만 요거는 띄워놓고 간단히 생각한다면 냄새 분자가 들어오면 후각 수용체가 그걸 인지하면 밑에서 화학 신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이클릭 AMP라는 화학 신호가 생기는데요. 코에서는 이런 화학 신호를 전기 신호로 이렇게 활동 전위로 바꿔서 그것이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만약에 백합향을 맡는다 그러면 그 백합향이 화학적인 신호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뀜으로 해서 우리 뇌에서 이거는 백합향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런 그렇지. 그러니까 화학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이 이 후각 신호 전달에 특성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코에서 어떻게 외부 시그널을, 외부 환경을 인지하는지를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그러면 퀘스천은 뭐냐면 생명체가 세포 수준에서는 어떻게 세포 밖의 외부 환경을 감지할까요? 어떻게 사회자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그 백혈구가 막 세균 잡으려고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걸 이렇게 봤는데 네네. 걔가 어떻게 인지를 했을까요? 갑자기 이 질문을 보니까 네네. 그거 되게 신기한 현상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그런 외부 물질을 감지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누가 보면 짜고 치는 것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외부에서 병원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요, 그들이 내는 대사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는 그 대사체를 인지해서 이거는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셀프가 아니고 넌 셀프다라는 걸 인지해서 글로 영어로는 키모텍시스라고 그러는데 이동을 하게 돼서 거기서 어떠한 면역 반응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같이 생명체에서는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세포 밖의 외부 환경을 감지할까 이거에 대해서 그 퀘션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두 명의 과학자가 있는데 이 두 분의 과학자가 2012년도에 노벨 화학상이 수여됐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듀크 유니버시티에 있는 로버트 레프코치키 박사와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브라이언 커비카 교수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G 단백질 연결 수용체, 영어로는 G 프로테인 카플드 리셉터라고 하고요. GP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 단백질 연결 수용체는 막단백질이면서 이것에 대한 기능을 밝힘으로써 방금 제가 앞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이분들한테 왜 노벨 화학상이 수여됐냐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체의 분자 수준에서 화학물질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세포가 화학 신호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수용체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그 사회자님한테 던졌던 질문과 던졌을 때 방금 말해주신 것과 같은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이 면역 세포가 들어와 있는 병원체를 인지할 때는 그냥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 병원체에서 내놓는 화학 물질을 이 면역 세포에 있는
저기 말하는 지단백질 연결수용체가 되게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 병원체에서 내놓는 화학물질을 인지해서 이거는 내 몸속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어떠한 침입자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이거를 감지해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거기서 물론 다른 물질들도 많이 반응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과학자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고 물론 문제 제시는 많은 과학자들이 했지만 거기에 그 키 앤서를 갖다 이 두 분의 과학자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2012년도 노벨 화학상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단백질 결합 수용체는 굉장히 다양한 외부 신호가 있고 그 외부 신호를 이렇게 막 위에 있는 요 지단백질 결합 수용체 GPCR에서 인지를 해서 이 밑에서 신호 전달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을 하게 됩니다. 신호 전달을 함으로써 거기서 우리 몸속에서 어떤 그 신호 전달을 받아서 몸의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아까 같이 어떤 면역 세포가 그 외부에 있는 병원체가 들어오면 가서 거기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우리 몸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다든지 낮으면 또 그걸 갖다 인지해서 우리 몸이 포도당이 낮으면 높여주고 높으면 낮춰주는 그런 대부분의 많은 반응들이 요 지단백질 결합 수용체가 막에 존재함으로 해서 외부의 그런 환경을 인지해서 내부에 있는 향상성, 영어로는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후각 수용체와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인 GPCR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후각 수용체와 GPCR은 다른 것일까요? 자, 이런 질문을 내놓는데 지금 여기 테이블에서 보시면 이거는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GPCR에 대한 마우스와 인간 유전자에서 GPCR에 대한 유전자 집단을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마우스에서는 한 약 1700개, 휴먼에서는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게놈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 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GPCR입니다. 그리고 또 이 GPCR은 드럭 타겟 시장, 약물 표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30%에서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약물을 만들게 되면 그 약물이 우리 몸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세포막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폴라 리피드라고 해서 굉장히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그걸 뚫는 거를 연구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막에서 이렇게 막단백질인 GPCR은 그 밖에서 그 어떤 외부의 환경 물질이 인지되면 안에 있는 그런 세포 신호 전달을 통해서 향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약물을 만들어서 이 약물을 세포막 안으로 들여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인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의 바인딩에서 밑에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에서 약물 표적의 약 30에서 50%가 GPCR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GPCR은 그렇게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뭐 노벨상도 2012년에 노벨상 학상을 받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올팩터리 리셉터라고 있습니다. 후각 수용체죠. 근데 이 후각 수용 그 GPCR 중에서 마우스에서는 약 60%, 인간에서는 한 50%가 후각 수용체에 해당합니다. 근데 GPCR을 연구하는 연구자조차도 이거를 잘 모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람의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데 냄새를 못 맡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뭐 죽거나 크게 어떤 손상을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약물 표적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GPCR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관심 밖이었었죠. 이거는 그냥 냄새에 맡는데 관여는 후각수용체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연구가 할 게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잘 몰랐지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GPCR이 그렇게 중요한 물질이다. 약물 타겟에. 그런데 그거에 가장 큰 하위 집단인데 숫자가 가장 많은데 과연 냄새만 맡는 데만 외부 환경을 인지하는 냄새를 맡는 데만 관여하겠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오늘 강연이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사례를 보여주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옆에서 보시면 이게 후각수용체 개통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요게 후각 수용체는 이렇게 나누면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나누는데요. 이 클래스 1이 또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후각 수용체 중에서도 휘발성 분자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성, 물에 녹는 냄새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식당에 가서 먹는 때 이렇게 냉면이라는 게 먹을 때 이렇게 우리가 처먹는 그 식초가 있지 않습니까? 식초가 화합물로서는 아세티산입니다. 이건 냄새 많이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물에도 녹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몸에 여러 군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가장 많이 만드는 화합물 중에 하나가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아세트산을 인지하는 또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각 수용체는 코에서 휘발성 냄새 분자뿐만 아니라 물에 놓는 물이라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피라든지 혹은 뭐 바디 플루이드도 이런 수용성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놓는 냄새 분자도 있고 그 냄새 분자를 또 인지하는 후각 수용체도 있어서 코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후각 수용체와 GPCR은 다른 것이냐? 대답은 노입니다. 후각 수용체는 GPCR의 가장 큰 하위 유전자 집단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소성 후각 수용체에 대한 것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소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는 액토픽이고요. 액토픽이란 말은 그리스어에서 비정상적인 장소에서라는 말을 뜻하는 액토포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장소, 이게 저희 연구와 연관이 지금 그거죠. 우리가 보통 후각 수용체라고 얘기를 하면 코에서만 일을 할 것 같지만 코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과 세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각 수용체를 특별히 이소성 후각 수용체,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후각 수용체라고 해서 이소성 후각 수용체라고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썼던 리뷰 페이퍼인데요. 제가 2010년도에 디지스트에 부임하기 전에는요, 한 10여 년간 미국 멜랜드 의과대학에서 정말로 냄새를 어떻게 맡나 후각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0년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인 디지스트에 부임하면서 어떤 연구를 할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후각 수용체가 코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발현한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새로운 연구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 이소성 후각 수용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 당시 때 논문이 얼마나 나 있나 해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이 첫 번째 리뷰 논문을 썼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구글 스칼라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논문이 처음에는 인용이 별로 안 됐었는데 이렇게 쭉 해를 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20회 정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이소성 후각 수용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거를 정말 약물 타겟으로서도 가능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 도표에 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연구를 제가 처음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992년도에 이미 벌써 생식세포에서 후각 수용체가 발현한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그 코에서 후각 수용체가 처음으로 발견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코에서의 그 후각 수용체 기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후속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약 10여 년간에 따라서 몸의 여러 기관에서 여러 세포와 기관에서 후각 수용체, 이소성 후각 수용체가 발현을 하고 있고 기능을 한다는 연구가 점차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퀘스천이 뭐냐면 코에서 몸 밖의 외부 환경을 인지하던 그 많은 후각 수용체가 코 위의 조직과 세포에서는 어떻게 생명체 센싱에 기여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나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이 발표를 많이 다니면은 많은 이제 과학자들뿐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하냐면, 아니 후각 수용 코가 아닌 데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발현을 하고 있고 기능을 하는데 그거를 후각수용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혼돈스럽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후각수용체의 특징에 대한 것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후각수용체는 같은 수용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전자에서부터 나오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같은 후각수용체입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다른 데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각수용체라고 똑같이 이름이 명명되어 있고요. 코에서는 냄새를 인지해서 우리 뇌에서 냄새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인지 기능에 관여하지만 몸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 몸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화합물을 인지하고 그 조직과 세포에 맞는 기능을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걸 후각수용체라고 하냐? 이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후각수용체의 구조는 물리적, 화학적 특징에서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300달톤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아미노산의 크기가 한 110달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 아미노산 3개 정도 합친 크기이기 때문에 되게 작은 크기의 화합물이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화합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 3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요 네 번째인데, 자 보시면 20에서 60%가 기능을 갖지 않는, 영어로는 하면 수도진, 가유전자가 굉장히 높은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필요하지 않은 후각수용체는 기능을 하지 않는 가짜라기보다는 수도진화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코 안에서도 기능을 하지 않는 후각수용체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20에서 60%까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코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발현하는 후각수용체가 수도진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뭔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기능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사람들은 이 후각수용체가 코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발현하면서 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그 기능을 모른다고 그래서 야, 그거는 뭐 기능을 하지 않는 유전자야, 혹은 뭐 오염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거는 그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몸의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었는 후각수용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다가 후각수용체인데 네가 기능을 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각수용체, 이소성 후각수용체에 대해서 기능을 밝히는 것이 저희의 연구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요, 염색체의 중간과 말단 부분에 유전자가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2003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보시면 Y 염색체와 크로모점 20번, 염색체 20번만 제외하고 모든 크로모점에 여기 스팟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게 다 후각수용체가 있는 거를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크로모점에 보면 중간을 갖다가 센트로미어, 바깥쪽을 갖다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되게 재미있게 이 후각수용체는 크로모점의 염색체의 중간과 말단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크로모점 11번에 특별히 크로모점의 센트로미어와 텔로미어에 많이 발현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후각수용체는 유전자상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후각수용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각수용체는 유전자상도 굉장히 원시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유전자 집단을 가지고 진화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게 후각수용체다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은 아직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비후각 조직에서 이소성 후각수용체의 기능이 뭐가 밝혀지냐, 뭐 저희 연구실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예로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 보시면 뭐 정자의 이동에 후각수용체가 기능을 한다, 혹은 장내 미생물의 뇌기능 조절을 한다, 혹은 동맥경화증의 하나는 죽상 동맥경화증에 후각수용체가 또 역할을 한다, 혹은 종양, 암 성장 조절을 한다, 혹은 근육의 재생, 혈압 조절, 저산소증, 그다음에 머리카락 성장, 그리고 실제로 대머리 치료제도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같이 비후각 조직과 세포에서
이소성 후각 수용체가 연구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테이블에서 보여드렸지만 마우스에서 한 1000개 정도 됐고 휴먼에서 인간에서 한 400개 정도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 리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몇 개 그 기능과 역할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연구할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거군요. 네. 그러면 네. 혹시 이쯤에서 네네. 에듀 서포트 친구들이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예. 네, 저희 서포터즈가 사전에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그 아까 사전 실시간 질문에서 행행님과 모래님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후각 수용체가 외부 화학 물질의 수용을 통해서 이제 코라는 감각기관이 인지할 수 있다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이게 외부 화학 물질 자체의 그 에너지를 인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물질 구조를 인지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굉장히 차원 높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배경 설명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여태까지 지금 정설로 받아들이지기는 이렇게 냄새라는 화학 분자가 있으면 이거를 인지하는 수용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인지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인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화합물질의 다른 부분을 인지하는 후각 수용체의 합으로 그 시그널이 간다라는 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부 과학자 그룹에서는 이 냄새라는 분자의 진동을 인지해서 그걸 인지한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리면 전자가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설이기도 하지만 뒤에 거에 대해서도 서포팅하고 있는 연구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완전히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커뮤니티를 볼 때 전자에 해당하는 거를 증거를 대고 그걸 믿는 분들이 많은 상태죠. 네. 아주 굉장히 이게 차원이 높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또 다른 서포터즈 크리에이터에게 이제 사전 질문 받은 중에 하나인데요. 후각 수용체가 발현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후각 수용체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거든요. 네. 후각 수용체가 정상적으로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냄새를 잘 못 맡아서 어떠한 그런 이게 몸에 해로운 거다, 해롭지 않은 거다라는 거를 인식 못 한다면 코에서 그걸 걸러줘야 되는데 걸르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몸이 엄청나게 손상을 입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잖아요. 왜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일산화탄소는 CO라는 굉장히 간단한 화합물인데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냄새가 나서 우리가 인지했다면 거기 머무르지 않겠죠. 그 장소에. 그래서 빨리 거기를 피하겠지만 이거 우리가 인지를 못하니까 우리 몸이 반응해서 심지어는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스 냄새, 특히 뭐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남자친구들은 알겠지만 화생방 교육하면 알잖아요. 냄새 맡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해롭다는 거 하니까 어떻게든지 문 밖으로 나가려고 막 하고 있죠. 물론 나갈 수 없죠. 문은 잠겨있죠, 밖에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냄새를 못 맡으면 우리가 빨리 거기서 피할 수 있거나 다음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몸이 더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거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군요. 혹시 뭐 추가 질문 있나요? 네. 네, 없으시면 네. 자 그럼 다시 강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후각 수용체, 그 다음에 GPCR, 그 다음에 이소성 후각 수용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할 거의 제목은 이소성 후각 수용체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것이 주요 질문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론 우리 고등학교나 혹은 그 이상의 생물학 교육을 받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학을 연구하는 데서는 굉장히 쉬운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말은 쉽다고 했지만 이거를 실험으로 나타내려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영어로는 loss of function, 기능 손실. 그래서 특정 유전자를 없애거나 억제해서 그 기능을 역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후각을 예를 든다면 어떤 A라는 후각 수용체를 갖다가 우리가 유전자를 없앨 수 있죠. 혹은 어떤 억제제를 통해서 억제를 할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후각 수용체가 냄새를 맡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기능 손실. 그래서 A라는 후각 수용체가 뭐 A-라는 냄새를 맡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다음은 기능 획득입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gain of func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표 유전자를 주입해 그 유전자 산물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A라는 후각 수용체가 A-라는 냄새를 맡는데 이 A를 갖다가 더 넣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A-라는 냄새를 더 잘 맡겠죠. 잘 맡겠죠. 네. 이게 바로 gain of function, 기능 획득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유전자를 없애고 더 넣어줌으로 해서 그 유전자가 담당하는 기능이 없어지고 획득된다. 이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뒤에 설명하는 많은 그 설명들이 이렇게 유전자를 없애고 집어넣고 혹은 그 유전자를 억제하고 활성화함으로 해서 그 유전자가 그런 기능을 하는지 아는지를 밝힌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아주 간단하게 스펀키모테시스, 정자의 이동에서 후각 수용체가 어떠한 기능을 연구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같은 후각 수용체인데 다른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휴먼 후각 수용체 HOR 17-4가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 코에서는 백합향, 브리지오날이라는 냄새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요즘 백합이 좀 지고 있긴 한데 3월 초에 백합이 이렇게 이렇게 가로등 밑에 있는 백합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이 백합향을 맡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왼쪽 그림에서 이 왼쪽의 기능에 의해서 사람이 백합향을 맡으면 이 반응에 의해서 우리 머리에서 야, 이건 백합향이다 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정자에서 백합향을 뿌려주면 어떠한 기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HOR 17-2를 백합향은 유인제인데 억제제는 고수향. 여러분들 저기 베트남 쌀국수 드시러 가면 나는 그 비누 냄새 나는 처음에는 잘 못 드시지만 나중에는 그 베트남 국수를 먹다 보면은 이 고수향이 없으면 잘 먹기 힘듭니다. 이게 아주 생각나요. 예, 맞아요. 거기 냄새 아주 적합한 건데 그걸 고수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메인 그 향이 뭐냐면 여기는 언데카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정자에서 어떤 기능을 일어나나 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합향을 여기 위에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자를 놓으면 이 백합향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근데 자, 백합향의 농도를 1마이크로몰에서 0.1 쭉 낮추죠. 보시면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 백합향엔 브리지오나를 위쪽에 있는 캐필러리에서 하면 인간의 정자가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그 농도를 점점점 희석시키면 정자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자가 백합향에 해당하는 브리지오나를 갖다가 농도 구배적으로 거기에 반응해서 이동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인간에 있는 HOR 17-4를 갖다 억제하는 여기 고수향, 고수향의 그 주요 냄새가 실란트라에 해당하는데 그 실란트라를 뿌려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자, 처음에는 백합향과 고수향을 1대 0.1로 하면은 그래도 많이 아까 여기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백합향을 뿌려준 대로 많이 가죠. 근데 보세요. 자, 고수향을 실란트로를 갖다가 점점 높이면 어떻게 돼요? 정자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막 흩어지게 되죠. 자, 이것으로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정자에 있는 후각 수용체는 이 정자의 후각 수용체는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 후각 수용체를 유인제를 따라서 가고 그거에 대한 그 억제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도 여기에는 정자의 후각 수용체의 활용이나 풀어야 할 질문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는 아마 많은 과학자들이 좀 하고 있고 또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과학자들이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걸 활용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체외 수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난임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적으로 안 될 때는 이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체외 수정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 만약에 유인제를 뿌리게 된다면 첨가하게 된다면 아마 이 체외 수정이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 활용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는 아직도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백화피안과 같은 그 유인제가 분비되는 출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원천이 어디냐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자의 유인제가 몸 안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설로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성의 생식기관에 있는 미생물에서 나오는 그런 미생물에 대한 대사체가 혹시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여성의 생식기관에 있는 미생물의 분포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임신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연구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히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제가 여태까지는 정자의 후각성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거는 최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장내 미생물 대사체에 의한 뇌기능 조절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겉 키모센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 얘기는 더 재미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장과 뇌는 어떻게 사교작용을 하고 있는가.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뇌는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장은 이 밑에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또 질문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많은 해답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약 3가지 정도의 경로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조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시면 바와 같이 염증 사이토카인 생성 및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자극하여 호르몬을 생성하거나 신경 면역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면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면역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혈액순환에서 BBB라고 해서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를 통과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실제로 그 분비 물질이 위로 올라가서 뇌 기능을 조절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예로는 박테리아의 대사체 혹은 여기에 있는 여러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하는 건 뭐냐면요. 이 척수나 신경회로 특별히 구심성 리즈 신경을 통해서 이쪽 장에서 브레인으로 여러 그런 시그널을 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패스웨이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이 브레인의 뇌기능을 조정한다고 밝혀져 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연구의 굉장히 초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최근에 밝혀진 내용인데 이거 재밌죠? 제목이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사이언스 저널에 나온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놓은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것은, 그죠? 장은 어떻게 화합물을 감지하고 냄새를 맡고 또 토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브레인과의 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여러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장내 미생물에서 나오는 화합물질을 3가지 정도를 밝혔고요. 또 이 장내에 있는 데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수용체를 밝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각 수용체였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서 나오는 대사체죠. 대사체와 장내에 있는 후각 수용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밝혔으며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는 장내에 있는 세포고요. 밑에 있는 것은 요 미주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장내 미생물에서 내는 대사체를 이렇게 후각 수용체가 인지를 해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이렇게 신경세포가 그걸 인지해서 뇌로 그 기능을 조절한다는 걸 이렇게 눈으로 실제로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최근에 나왔고요. 이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태까지 약 500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새로운 결과였었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뇌와 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 필링도 하고 스멜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나눈지를 밝힌 논문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죽생 동맥경화증입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동맥경화증 한번 알겠죠? 동맥 안에 지질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혹은 칼슘 등이 쌓여서 내부가 좁아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저런 것들이 많이 쌓여되면 결국은 굉장히 위험해지면 뇌에서는 뭐 뇌졸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혈관 질환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많은 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 논문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지난달 사이언스의 논문에 나왔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유사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연구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마우스에게 고지방 서양식 음식을 웨스턴 푸드라고 하죠. 우리가 웨스턴 푸드? 웨스턴 푸드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햄버거죠, 햄버거. 네, 저도 아까 미리 와가지고 요 앞에 있는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이 생각이 나서 야 이거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햄버거를 먹으면 내 몸에 저 옥타날이 많이 나와서 동맥경화증이 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티스트들은 과학자들은 실제로 마우스에게 웨스턴 푸드에 해당하는 고지방 서양식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음 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거는 노멀 차울에서 보통 음식 여기는 웨스턴 푸드, 웨스턴 다이어트라고 해서 서양식 음식을 먹이면 여기 보시면 마우스에서 자, 요 옥타날 있잖아요. 옥타날이 웨스턴 푸드인 서양식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옥타날이 많이 나온다는 증거를 실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모델에서는 뭐냐면 혈관에서 대식세포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데 혈관에 있는 대식세포에서 이렇게 후각수용체 2번이 발현한다는 것을 이분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서양식 음식에서 나오는 옥타날과 혈관에 있는 대식세포인 후각수용체 2번이 서로 반응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분들이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연구 방법에 의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로스 오브 펑션, 게인 오브 펑션을 말씀드렸죠. 유정자 기능 획득, 유정자 기능 손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후각수용체 2번에 대한 유전자 결핍인 로스 오브 펑션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정상 마우스에는 이 옥타날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동맥경화증을 나타내는 인자들이 높은데 후각수용체 2번을 없으면 로스 오브 펑션을 하면 이 동맥경화증이 낮아지는 것을 이분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 있는 대식세포에서 발현하는 후각수용체 2번이 서양식 음식에서 많이 나오는 옥타날과 반응을 해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이분들이 밝혔고요. 제가 여기는 실제 안 했지만 이거에 대한 억제제중인 시트랄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시트랄을 처리하면 이 동맥경화증이 심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동맥경화증에서 후각수용체, 이소성 후각수용체가 동맥경화증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맥경화증이 안 걸리려면 시트랄이라는 케미칼을 만약에 복용을 하고 웨스턴 푸드를 먹는다면 우리가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이거는 연구의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더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만큼 여태까지는 코에서의 후각수용체 기능이 연구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가 아닌 다른 데서 발현하고 있는 이소성 후각수용체가 이렇게 여러 정자의 이동이라든지 동맥경화증 이런 여러 질환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재미있게 쓴 건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면 굉장히 좋은 저널, 사이언스나 셀이나 네이처에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인사이트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제목이 재밌어요. The Sense of Atherosclerosis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 동맥경화의 향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동맥경화의 향기가 별로 좋은 기능을 안 하고 있죠.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웨스턴 푸드에 해당하는 이런 향기가 들어오면
아까 옥타날 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혈관에 있는 대식세포에 있는 후각수용체에 반응해서 요 밑에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해서 동맥경화증을 갖다가 진전시킨다는 것을 간단히 그려서 이분들이 The Sense of Atherosclerosis, 동맥경화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인사이트를 실어준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는 사이언티스트라든지 혹은 일반인들이 보고 야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얻고 더 후속 연구, 관계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간단한 이런 인사이트 논문을 실게 됩니다. 혹시 네네. 지금 멜로님께서 네네. 그 서양식 음식을 서양 네. 사람들이 많이 먹어도 이 사람들은 계속 접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옥타날이 많이 나오는지, 네. 뭐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동양인들은 그런 유전자가 적지 않나요? 막 네. 이렇게 해줬는데 혹시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 이 사이언스 논문이 굉장히 긴 논문이었고 실제로 35페이지가 넘는 논문이거든요. 원래 사이언스에는 그렇게 길게 싫지 않는데 물론 서플리먼트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자들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증 환자 있는과 일반인 환자들의 혈액에서 옥타날을 분석해서 실제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그런 분들의 혈액을 분석했을 때 옥타날의 농도가 높다는 것도 여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 보면 마우스 연구뿐만 아니라 휴먼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줌을 해서 마우스뿐만 아니라 휴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제시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이언스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지만 또 우리가 어떤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주고 그런데 적용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같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우선 좀 진행하다가 그럼 할까요? 저희 네. 강의까지 쫙 들어보고. 예, 예, 네. 뭐 그러시죠. 그러면 예. 네. 자, 그러면 계속 강의를 시작하도록,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 결과를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좀 굉장히 다른 연구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지금 뭐라고 할까요?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균이라든지 혹은 장내 미생물, 음식 섭취로부터 나오는 화합물이 이소성 후각성체와 반응을 해서 우리 몸에서 어떠한 향상성을 조절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뇌에서 발현하고 있는 후각수용체, 그 다음 면역세포에서 발현하고 있는 후각수용체가 어떠한 이소성 후각수용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뇌에 있는 면역세포,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면역세포들이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나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는 뇌염증, 영어로는 brain inflammation인데 뇌염증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요, 뇌수막이라서 뇌에는 여러 막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막이라면 여기 보는 것 같이 경질막, 그 다음에 거미막, 염질막 해서 이렇게 브레인은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막으로 뇌에 둘러싸여 있는 얇은 막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뇌척수의 공간에 침투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뇌수막염이 그렇게 성인한테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굉장히 피로해서 뇌수막염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뇌수막염에 관계된 병원균들이 실제는 코에서 우리 이 코에 있는 그 상피세포에 머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양이 적을 뿐이죠. 그러다가 저희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많은 이 후각 상피세포에 붙어 있는 병원체나 바이러스들이 많이 폐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특별히 3가지 정도의 병원균이 있는데 얘들은 브레인을 뚫고 들어갑니다. 네, 브레인으로 뚫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내는데, 그게 미생물에 의한 세균에 의한 거면 세균성 뇌수막염, 만약에 바이러스에 의한 거면 바이러스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뇌수막염, 그래서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보면 저희가 이제 특히 3세 이하의 영유아한테 이런 뇌수막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이 영유아들의 뇌수막염 치명률은 30%에 달합니다. 예,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현상으로 보면 발열이라든지 목이 뻣뻣해진다든지 뭐 두통이 있다든지 그리고 특별히 빛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구토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뇌수막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 이 특별히 세균성 뇌수막염에는 한 3가지 균이 주요한데요. 여기 보면 HIV 백신 HIV라든지 폐렴구균, 수막염 이렇게 3가지가 병원성 뇌수막염의 원인이 되는 균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폐렴구균이 가장 대표적인 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뭐 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 폐렴구균, 영어로는 스트레프토코커스 뉴모니아인데 이 균이 감염됐을 때 나오는 균의 그 대사체 중에 하나가 2펜틸퓨란이라는 굉장히 작은 대사체가 있는데 이 대사체가 브레인에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세 악효세포에서 발현하고 있는 후각송체 110번과 이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요 마이크로글리아에서 이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세 악효세포가 이동하는 히모텍시스라든지 섭식작용을 한다든지 혹은 활성 산소를 낸다든지 혹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데 직접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고요. 이런 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마우스가 감염된 마우스가 병적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마우스의 브레인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저희가 뇌를 절편을 만든 다음에 후각수용체 110번을 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해봤더니 요 이바원이라는 프로테인이 뭐냐면 마이크로글리아를 나타내는 마커 프로테인입니다. 그럼 보면 여기 노란색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후각수용체 110번이 이바원이라는 미세 악효세포 마커 프로테인과 딱 오버랩한다는 거죠. 왜냐면 빨간색하고 녹색이 합쳐지면 노란색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스트로사이트라는 별세포, 그 다음에 여기는 신경세포를 나타내는 마커 프로테인인데 이것들하고는 오버랩이 안 되죠. 그래서 녹색과 빨간색이 따로따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후각수용체 110번은 뇌에 있는 면역을 담당하는 미세악효세포에서만 발현한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폐렴구균을 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2펜틸퓨란이라는 대사체가 나오는 것도 밝혔죠. 근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도 이 폐렴구균이 감염됐을 때 사람 몸에서 이 2펜틸퓨란이 나온다는 증거를 2군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구와 우리의 연구와 합쳐서 보면은 폐렴구균이 사람한테 감염됐을 때 그 대사체인 2펜틸퓨란이 나온다는 것을 밝혔죠. 자, 그렇지만 그 다음 결과를 보면 저희가 몰리큘러 모델링과 여러 생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미세악효세포에서 발현하는 후각수용체 110번과 2펜틸퓨란인 대사체가 서로 반응한다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반응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뭔가 싶은데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건 뭐냐면요. 마우스의 뇌에서 미세악효세포만 빼서 1차 배양을 한 미세악효세포 프라메셀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세포 내에 있는 칼슘과 반응을 해서 수도 칼라 색깔을 같이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는 염색약을 뿌려놓은 다음에 아까 우리가 찾은 2펜틸퓨란이라는 대사체를 갖다가 처리했을 때 이 칼슘이 세포 내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보면은 그린 색깔로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그 칼슘의 레벨이 낮다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건 뭐냐면 지금 세포 안에서 칼슘의 농도가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미세악효세포에 있는 후각수용체를 폐렴구균에서 나온 대사체에서 활성화를 시키면 세포 내에서 칼슘이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이 칼슘이라는 거는 칼슘과 사이클 AMP는
이 세포질에서 가장 중요한 세컨더리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많은 신호 전달 기작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죠. 자, 그럼 다음 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특수한 마우스인데 브레인의 뇌에서 미세아교 세포에서 GFP라고 하는 그린 플로레센스 프로테인이 발현하고 있는 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그린 색깔로 녹색으로 나타내는 거는 미세아교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빨간색 비드는 뭐냐면 구슬은 외부에서 우리가 집어넣은 그런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아교 세포는 뇌에서 활성화되면 아메바이드 포메이션에서 아메바 형처럼 커집니다. 커지고 만약에 주변에 셀프가 아닌 넌셀프 밖에서 들어온 내가 아닌 것이 들어오면 섭식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있는 이 미세아교 세포에서 GFP가 발현하고 있는 마우스를 한 300마이크론으로 이렇게 절단을 한 다음에 산소를 계속 넣어서 살려주면 이렇게 절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아까 폐렴부균에서 찾은 2펜틸피란이라는 대사체를 뿌려주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약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레코딩한 거를 빨리 이렇게 비디오를 빨리 돌려가지고 보여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녹색이 나타나고 있는 마이크로글리아의 형태가 어떠한 식으로 변해서 빨간색의 비드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켜줘 보시죠. 네,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마이크로글리아가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금 1시간 반 동안 이 미세아교 세포가 굉장히 커지는 걸 보고 있죠. 이게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이라 해서 미세아교 세포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 위에 빨간색 비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안으로 내고 있죠.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파고사이토시스, 섭식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찾은 대사체를 미세아교 세포에 처리하면 후각수용체와 반응을 해서 앞에서 보여주던 것 같이 칼슘과 사이클 AMP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수도포다라고 합니다. 가짜발을 만들어서 섭식작용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이게 1시간 반 동안 하는 걸 굉장히 빨리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후각수용체가 미세아교 세포에 있는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섭식작용이 활성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뇌에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세아교 세포의 기능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종양, 암에서는 과연 후각수용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 9월에 미국 그 학술원 회진 PNS 논문에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면역세포와 암에서 과연 후각수용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목이 재밌죠? 굿 가이가 어떻게 배드 가이가 되는가? 이건 좀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페이지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대식세포라고 하는데요. 대식세포는 면역세포 중에서 굉장히 좋은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대식세포가 암이 발생하는 상태에서는 대식세포가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식세포는 분화가 되면 M1이 있고 M2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M1형은 좋은 대식세포인데 M2 세포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모 어소시에이션 매크로페이지, 그래서 TAM이라고 합니다. T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TAM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가? 억제하면, 왜냐면 암의 전이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암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머 어소시에이트 매크로페이지인 TAM을 억제하거나 혹은 못 만들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식세포인 매크로페이지가 M1으로 들어가고 M2형으로 가는가? 이거 참 이상하다. 근데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젖산 락테이트죠. 락테이트에 의해서 매크로페이지가
투머 어소시에이트 매크로페이지인 템으로 분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네이처 논문에 나온 논문이었는데요. 이 저널이 제가 이제 인용을 얼마나 했나 봤더니 1000회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 필드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매크로페이지가 락테이트, 젖산에 의해서 M2형인 템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밝히기 전까지는 그러면 매크로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제목으로 굿가이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굿가이인 매크로페이지가 어떻게 배드가이인 템으로 바뀌는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젖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젖산은 여러분들도 아마 배웠을 텐데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게 되면 너무 많은 성장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게 되면 하이팍시아라고 해서 저산소증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산소증이 발생하게 되면 젖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젖산에 의해서 대식세포가 이 젖산에 의해서 M2 페이지인, 그러니까 암을 촉진하고 전이를 촉진하는 M2 페이지인 템으로 간다는 것을 잘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메커니즘으로 아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굿 가이가 배드 가이로 갈 때는 매크로페이지 뒷돈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매크로페이지가 젖산에 의해서 배드 가인 템으로 돼서 암세포의 메타스테이트 전이라든지 프로그레션을 갖다가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 후각수용체 우선 78번인데요. 이소성 후각수용체에서는 되게 유명한 후각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LFR 78번이라고 하는데 이 OLFR 78번이라는 후각수용체는 어떠한 화합물을 인지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세트산, 그 다음에 프로피오니산, 그 다음에 락테이트를 인지한다는 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혹시 대식세포에서 굿가이가 OLFR 78이라는 후각수용체를 발현해서 락테이트를 인지해서 얘가 변신하는 게 아닌가 라는 걸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소디움 아세테이트와 소디움 락테이트를 집어넣어주면 반응을 거의 안 하던 것이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른 분석 방법인 프레이시다라는 방법에 의해서도 밝혔고요. 그래서 이건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그리고 이게 또 후각수용체 78번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G프로테인 커플드 GPSR 중에 한 종류인 132번과 호모다이머 두 개의 리셉터가 한꺼번에 이합체로 반응을 해서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과학적인 복잡한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발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한 이런 모델 시스템을 가지고 해보니까 실제로 락테이트를 집어넣으면 후각수용체 78번과 GPR 132번이 서로 다이머로서 작용하면서 락테이트를 인지해서 밑으로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받은 이게 후각수용체 78번에 대한 낙가운 마우스, 로스 오브 펑션 마우스죠. 이거를 받아서 저희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각수용체 결핍되어 있는 마우스와 야생형 마우스에다가 저희가 암세포를 심었더니 이거 뭐냐면 노들의 크기, 투머의 사이즈를 재봤더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와일드 타입 야생형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투머의 볼륨이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후각수용체 78번을 없애면 투머의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메타스테이스, 그 전이죠. 전이하는 노들의 크기를 실제로 해봤더니 와일드 타입에서는 메타스테이스, 전이를 일어나는 노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마우스 그 오도런트 리셉터 78번이 결핍되어 있는 마우스에서는 그것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것들 보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생존율을 한번 실제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후각수용체가 결핍된 마우스, 여기는 와일드 마우스에다 각각 저희가 암세포를 심고 얘들을 쭉 살려서 어디까지 사나 봤더니
와일드 타임 마우스에서는 이 마우스가 빨리 죽었죠. 그만큼. 그렇지만 후각수용체가 결핍된 마우스에서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매크로페이지에 있는 후각수용체 78번이 락테이트와 결합을 해서 이 캔서의 전이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파트에서는 저희가 마우스를 가지고 연구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밑에 연구는 저희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연구가 되어 있냐면요. 암 환자들의 지노믹 데이터와 그들의 어떤 인포메이션, 생존율이 얼마이고 얼마 동안 사셨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물 정보학을 통해서 이걸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에서는 후각수용체 OLFR 78번이라고 하지만 그거의 오서로그, 휴먼의 똑같은 폼은 5R 51E2입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90%가 넘거든요, 아미노산이. 그래서 그러면 이 환자들에서 후각수용체 OLFR 51E2가 많이 발현하고 적게 발현에 따라서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후각수용체 51-2가 높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아가시죠. 생존율이 짧잖아요. 근데 그게 익스프레션 레벨이 낮으면 되게 오래 살죠. 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직접 휴먼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마우스에서 연구한 결과와 지금 미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암 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볼 때 이 후각수용체 OLFR 78번 마우스에서는 그 다음에 휴먼에서는 5R 51E2가 발현하면 이 어떤 암 환자들에서는 좋지 않다. 근데 우리가 마우스 연구를 통해서 그게 암의 전이와 성장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면 그게 내려가고 그럼으로 해서 생존율이 길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간단하게 모식도로 그려봤는데 그래서 종양 주변의 대식세포에서의 후각수용체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대식세포에서 후각수용체 78번과 GPR 132번이 락테이트와 같이 결합을 해서 와일드타입에서는 투머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침투, 그 다음에 전이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이렇게 후각수용체 78번이 없다면 이렇게 암 촉진이나 전이가 억제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후각수용체 5R 51E2를 억제한다면, 그러니까 암의 표적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암 환자의 생존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굉장히 기초적인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말 이걸 통해서 그 약물을 개발한다든지 하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약물 타겟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소성 후각수용체가 뇌염증이라든지 혹은 암에서도 약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제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 스플린이라고 해서 질환인데요. 헬리스한 마우스에서 건강한 마우스에서의 질환 크기는 요만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암세포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와일드타입에서 이렇게 질화가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요. 왜냐하면 면역세포들이 엄청나게 저희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각수용체 78번이 결여되어 있는 마우스에 암세포를 심어도 이렇게 야생형만큼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헬리스한 건강한 마우스의 질화와 굉장히 동일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쉽게 후각수용체 78번이 어떤 암의 전이나 성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비후각 조직과 세포에서 이소성 후각수용체에 대한 역할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는 뭐 정자 이동이나 장내 미생물에 의한 뇌기능 조절,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종양성장 조절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결론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몸, 세포의 암 밖에서 생성되는 소형 화합물, 여기에는 대사체,
그다음에 지방산 등이 있으며 이것들을 인지해서 인체의 향상성 조절에 이소성 후각 수용체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저희 학교 그 전경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세 번째 있는 E4의 6층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 그 3월달에 그 대구에 벚꽃이 많이 폈을 때 저희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과 학생들끼리 같이 가서 벚꽃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연구의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론 보여드린 거 아니죠.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과 연구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네네. 한 질문 들어온 거나 아니면은 그 질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하고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 중에 유튜브 시청자 데이지님께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공황 장애가 온다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후각 수용체가 관여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면 일단 후각이 코에서 인지돼서 그게 어떤 냄새로 인지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안 좋은 거지만 스파우트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고구마나 뭐 이런 거를 삶아 주셨었는데 지금도 고구마 향 그게 이제 몇 년 전이면 한 45년 전 이 정도 됐거든요. 40년, 45년 됐는데 이렇게 군고구마 냄새를 맡으면 할머니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거를 스파우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던가 혹은 뭐 누구 향수를 맡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현상을 갖다가 스파우트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후각이 담당하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로 볼 때 아마 공황장애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냄새를 맡았을 때 자기의 안 좋았던 경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와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교수님께서 후각 수용체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셔서 뭐 치료제 개발도 되고 있고 뭐 암세포 이런 것도 밝혀내고 계시는데 혹시 뭐 향수 개발이나 로봇 등 이제 센서 개발 등과 같이 산업과 연관돼서 이런 연구 제안이 들어오고 또는 이러한 지금 현재 이러한 연구를 뭐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그런 바이오텍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벤처 회사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헤어 그로스,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 성장에도 후각 수용체가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존에 가서 후각 수용체 이렇게 쳐보면은 이 헤어 그로스에 그러니까 대머리 치료제로서 그런 향수액이 팔고 있습니다. 네,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뭐 가격이 한 $3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임상을 통해 아마 임상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크림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크림에서 나온 향기를 가지고 실제로 헤어 그로스에 영향이 있다는 논문이 나와 있는 상태고 뭐 물론 이제 저한테도 뭐 그런 분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저는 이 기초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지금 이 이소성 후각 수용체가 우리 몸에서 정말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데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기초 연구에 지금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연구들이 기본적인 연구들이 많이 돼 있으면 뒤를 따라오는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또 잘 적용을 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든지 약물로 적용을 해서 정말 이게 제가 보여줬던 이런 사이언티픽한 결과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로서의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오늘 강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네네. 강연을 마칠 건데요. 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연을 진행하셨는데 네. 소감은 좀 어떠신지?
뭐 제가 강연을 참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또 카메라에 놓고 강연한 거는 몇 번이 되지 않는데 좀 떨리긴 했지만 앞에 뭐 한 1, 2분 시작하고 나서 본업이 강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에 내셔서 들어와셔서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리스폰스도 해주시고 채팅도 남겨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주신 구재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요과학 강연 만족도 조사와 수강 인증 설문이 채팅으로 공유되고 있으니까 많은 설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5월 7일 토요일 설명 가능한 의료 인공지능과 질병 고위험군 조기 예측을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